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둡잖아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투자 활동을 비롯한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다.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외면하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그런 불행한 일을 자꾸 겪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유명한 투자 전문가들 그 얘기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할 때 투자를 해라. 그게 적기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 크게 이르신 분들이더라도 앞으로 2, 3년 더 열심히 저축해서 그걸 시드머니로 3년 후에 투자를 해두시면 지금까지 잃었던 돈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제발 신중하고 수비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을 사칭해서 투자 컨설팅을 한다, 투자 종목을 추천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페이스북 등 SNS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경제 전문가지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투자 컨설팅도 안 하고 투자 종목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발 제 이름을 사칭한 그런 곳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도 그런 피해를 받아서 더 지금 제 마음이 절실합니다. 제발 그런 곳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동산 얘기할 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금융자산은 뭐냐?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그 뭘로 해야 되냐?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그러면요, 저축의 뜻이 뭐냐? 저축상품, 저축. 저축의 뜻은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거는 저축상품이에요.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이다. 책임 안 져주는 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이거는 투자상품이다. 이거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예금을 해야 됩니까? 펀드를 사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 전에 어떤 돈으로 예금을 해야 되는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돈으로 돈은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몇 개월 이내에. 그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또 원금을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은 그런 돈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맡겨놓을 때 예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깨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래요. 투자상품을 사시면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분명히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왜?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근데
변액보험, 변액연금은요, 이름은 연금보험인데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펀드 투자하는 거와 똑같아요. 늘었다 줄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투자는 어떤 돈으로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빚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돈. 그런 돈으로 투자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 3년 우리나라 동학개미 투자자의 대부분은 뭐냐? 딱 이거와 반대로 했었어요. 그 예를 들어드리면요. 재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1년에 몇 번을 샀다 팔았다 하는가. 한 번 샀다 한 번 팔면 회전율이 100%예요. 근데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이 평균 6,800%래요. 그리고 1년에 68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샀다 팔았다. 일주일에 거의 2번씩.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낮에 이러다가도 이 영상 찍으면서도 한편으로 그 생각해요. 그럼 회사 잘려요. 근데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난 3년 동안에요, 우리나라에 돈에도 일을 시켜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월급 타서 그냥 예금에서 썩히지 말고 투자상품 사셔가지고 수익 내셔야 됩니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덧 그 말이 돈에만 일을 시켜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회사 일은 소홀히 하고 샀다 팔았다 그러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는요, 그렇게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은 계속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금융자산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그 다음에 퇴직금 나오죠? 그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것은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일에서도 직장에서도 도태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돈으로 예금을 저축을 해야 되고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금은 책임져 주는 상품이고 투자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하면 원금도 깨먹는다. 거기에 맞는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상품이 좋고 나쁘고 이게 없는 거예요. 투자상품 운용에 성공하려면 다 뭐냐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날만 새면 온갖 유튜브에서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이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해왔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증시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보통 사람이. 그러면 공부를 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요. 분산하는 원칙. 왜 장기 투자고 왜 분산 투자고 이런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예측도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일하면서 내가 다 생각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식별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지장사는 그런 전문가 만나면 안 돼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우선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데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에 코로나 사태 나고 주가 박살날 때 우리 작가님 미리 아셨습니까? 그거? 9.11 테러 나서 주가 박살날 때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인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주가 박살날 때 제가요 50년을 딱 지금 이 업계에서 일을 해오는데 이런 불측의 사태가 가끔 나타나거든요.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르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불량 주식은 100년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량 주식이라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이게 장기 투자 원칙이라는 게.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기 투자 이야기만 하면 딱 표정이 나타나요. 짜증난 표정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빨리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그게 시장 리스크예요. 시장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하는 거다. 근데요,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량 주식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전문가 도움도 받고 자기가 분석도 해보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서 분산은 어떻게 하냐?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사요. 그러면 석유 값이 오르면요,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 값은 떨어져요. 근데 석유주는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는데 그 분산 투자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량 주식 한마디로 똥주 갖고 20년 갖고 있어봐야 또 안 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량 주식을 사가지고요, 처음에는 살 때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몇 달 있으면 이거 오를 때 팔아먹고 나와야지. 근데 안 올라요. 그때부터 타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로 가요. 2년, 3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와서 장기 투자했는데 안 오르잖아요. 불량 주식은 100년 갖고 있어봐야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인지도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그런데 그것도 100%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에는 시장 리스크와 마켓 리스크가 있는데, 마켓 리스크와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는데,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를 하고, 개별 종목 리스크는 분산 투자로 방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종목별로 분산하는 것을 종목 분산이라고 그러고요. 3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번 달에도 10만 원, 다음 달에도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적금 붙듯이 하는 거를 적립식 투자. 적립식 투자는 이것도 분산 투자예요. 무슨 분산이냐? 시간 분산 투자예요. 가끔요, 빚 얻어서 투자하는 분한테 왜 빚 얻어서 투자를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면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적립식 투자, 시간 분산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시간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매직 파워, 마력이 있어요. 어떤 마력이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씩 매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죠.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를 했어요. 들어간 원금은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시작할 때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재수없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한 3개월 하다가 김사가지고 안 해버리거든요. 이 사람은 죽으라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5년 후에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5년 후, 그러니까 시작부터는 10년 후에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10,000원에 시작해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0원이 됐어요. 그 사이에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어떤 달에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달에는 8,000원에 사고, 어떤 달에는 2,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10년을 샀어요. 그러면요, 10년 후에 원금 들어간 거는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달 수량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 마지막 그 10,000원으로 금액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10,000원에서 2,000원까지 떨어져서 다시 10,000원이 됐으니까 아, 원금 근처에 와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2,410만 원이에요. 2배가 됐어요. 주가는 원위치에 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2,000원까지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요, 기분 더럽게 나쁘죠. 그런데 10,000원일 때는 한 주밖에 못 샀는데 2,000원일 때는 5주를 산 거예요. 뭐 그다음부터는 약간만 회복해도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그게 뭐냐면 시간 분산 투자의 마력, 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은 시간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럴 때 시간 분산 투자의 적립 투자의 마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적립 투자를 해서 한 5천만 원 마련했다, 1억을 마련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요, 그거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에 100%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가 다 주식만 100% 갖고 있는데 어느 주가가 요즘처럼 박살날 뻔했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뭐냐? 적립식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이 되면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나 이런 안정적인 이 자금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으로 또 나눠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그래요. 다시 종목 분산, 시간 분산,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 있다. 분산 투자에는. 이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투자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도 그 이제 투자가 확률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늘 딸 수도 없고 늘 잃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따고 잃는 거를 반복을 하는 건데 사실 투자를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딸 때 많이 먹고요, 깨질 때 조금만 깨집니다. 사실 그러면 당연히 내 돈이 늘어난다는 게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우리의 투자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우리의 그 두뇌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 옛적의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뭔가 손실을 입으면은 그것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쌀 보따리를 막 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퍽 한 다음에 쌀 보따리를 가져가면은 나랑 내 가족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손절을 하는 순간에 내가 손실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손절을 안 하고 그 계속 떨어지는 주식을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본전에 갈 거야. 언젠가는 하면서 이제 그 나락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또 반대로
처분 효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거랑 그 연관된 편향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얘가 이제 오르잖아요. 이제 오르면은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되는데 한 10% 20% 올랐으면 아싸 먹었다 하면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그 말 했죠. 야 내가 옛날에 아마존 100배 오르기 전에 갖고 있었어. 아 그래요? 많이 버셨겠네요. 근데 10% 벌고 팔았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딱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수익을 냈으면은 그 수익이 다시 손실로 가면 너무 짜증날 것 같으니까 이 수익을 확정 지어야 돼라고 해가지고 조금 오르면은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투자자들은 먹을 때는 조금 먹고요, 깨질 때는 왕창 깨집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거는 투자의 기초 중에 기초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였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그럼 왜 못 버느냐? 우리 이상한 심리 때문에 못 버는 겁니다. 사실 차익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오르는 거는 저한테 문제를 주지 않아요. 내리는 게 저한테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차익 실현을 고민하는 것보다 언제 떨어질 때 손절을 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S&P 500이 3,666 이하를 이제 하향 돌파할 때 손절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작년 2분기에 그 S&P 500이 그 한 분기에 15% 이상 떨어지면서 그때 최저점이 3,666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 S&P의 경우 그렇게 큰 하락이 한번 왔을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없는 경우가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또 추가 하락이 와가지고 3,666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건 금융시장이 뭐가 좀 되게 안 돌아가네 해가지고 아웃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손절을 잡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준만에 손절을 잡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절은 그냥 주로 안 하는 게 좋죠. 올라가는 건 그냥 냅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라가는 애들이 얘가 그냥 30% 스톱을 할지 200% 300% 500%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30% 올라갔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한 70%라고 하면은 30% 애들은 정말 100% 200% 500%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전체를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놈을 냅두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법니다. 저는 이제 대형주를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거부감이 조금 전에 느껴졌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그 소형주와 대형주의 수익을 뽑아 놓으면은 소형주가 대형주를 워낙 압도하기 때문에 인간이 대형주를 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은 기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그냥.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산이 대부분 100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경우에는 대형주는 다 갖다 버리고 소형주만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10분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2,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톱 10%는 200개 기업이고 이제 그다음 10%, 그다음 10%, 그다음 10%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2,000개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쪼갠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 종목, 뭐 적자 종목 이렇게 해서 너무 이상한 기업들을 일단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너무 이상한 기업들을 뺀 다음에 시가총액별로 수익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연봉리 수익률이 7에서 8% 정도 나오고 소형주는 4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랜덤 소형주를 사는 게 웬만한 대형주를 사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하위 20% 주식만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거를 더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자산 배분이 이제 왜 하는가부터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자산 배분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미래 오르는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알아요. 어떤 A라는 주식이 내년에 1000% 오를 것이다 하면 그냥 그거를 사지 자산 배분을 왜 합니까?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이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최소 한번 10번에 8번, 9번 정도는 맞아줘야지 이제 명함에 어디 내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런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산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물가 상승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가지고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자산이 결정이 됩니다. 경제 시나리오를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제 시나리오는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물가는 오르고 경제도 나쁘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도 물가 상승도 낮은 편이고 경제도 좋다. 이게 3번이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4번은 물가 상승은 낮은데 경제가 별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거기서 각 시나리오별로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2번 시나리오 물가 상승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시나리오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보통 실물 자산이랑 달러화가 잘 나가고 주식과 채권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주식과 채권 둘 다 죽을 썼고요. 그나마 좀 버틴 거는 원자재, 금 이런 친구들이고 달러화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 있는 자산군을 전부 다 통으로 산다 이겁니다.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달러화. 왜냐하면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간에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와 상관없이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인가, 그리고 특히 미래에 어떤 시나리오가 올까 많이 예측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 4국면 중에서 어떤 국면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미래에 3시나리오가 온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고 저기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당장 주식과 채권을 사놨을 텐데, 근데 그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라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자산 배분 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김성희 작가님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이제 K 올레더를 좀 많이 베낀 건데, 그 보면은 이제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35, 채권 50, 실물 자산 15%. 이렇게 하면은 안전 자산인 채권이 50%, 그리고 위험 자산인 주식과 금이 50%, 50대 50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주식과 채권도 한국, 미국 각각 반반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 분산 투자를 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달러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저는 괜찮은 자산 배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과 우리 한국형 올레더라는 불리는 저 자산 배분 전략이 최근 20년 동안 어떤 수익을 냈는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은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중간에 반토막 난 구간도 있고 휘 떨어지는 구간도 여러 번 있는데, 자 그런데 저 한국형 올레더는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10%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가장 최악의 순간에 겨우 10%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수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봉이 8%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인간들은 이제 심리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이상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지표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 지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신 분들 따라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로 가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두 개를 사실 다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 두 개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도대체 누가 진짜 투자를 잘하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금융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나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크게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투자를 직접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그 고수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한국에서는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익률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모펀드 중에서 누가 잘하는지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아쉽게도 제가 패스를 하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는 그런 수익률 가지고 신나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검증된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제3기관이 검증된 수익률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 약속을 했는지 다 트위터에서 떠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신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트위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왕중왕이 이제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자, 한 명은 마크 미너빈이라는 분이 이제 계십니다. 이제 마크 미너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1997년과 2021년에 US 인베스팅 챔피언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2021년, 22년 톱 20 수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미너빈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 트레이딩계를 주름 잡고 있으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1월에 시장 매수를 외쳤는데 3월에 두 달 후에 보니까 내가 아니었네, 틀렸네 하면서 야 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서 소리를 질렀죠.
챔피언십에서. 그리고 그 2022년과 23년 장을 제일 잘 맞추신 분이 이제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저분은 1985년부터 87년까지 그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을 3년 연속 우승하시면서 그 3년 동안 1,400%를 버신 분인데 그 작년에 장이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해서 30% 벌 수 있었어요. 작년 같은 장에. 참고로 이분은 이제 80년대에 이제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의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 차트를 5,000개 정도 들고 가가지고 이제 매 주말마다 그걸 봤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그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셨겠죠, 이분이. 그래서 80년대부터 그게 다 여기 뇌리에 박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분이고,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그 미너빈이라는 분은 이제 8학년에 중퇴를 했습니다. 초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고등학교 같은 거 쓸데없는데 안 가고 이제 주식만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이겠습니까? 어쨌든 데이비드 라이언은 이제 1월에는 야 이제 장 오른다, 이제 한 10% 정도 갈 거야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10% 갔어요. 1월에. 그러니까 2월에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10% 갔네. 야 스파이라는 ETF가 410 뚫었네. 야 일단 효용보장이 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3월에 와가지고 효용보장 끝났네. 야 지금 하락장 온 것 같고 지금 이제 특히 조심해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2020년, 21년에 우승하시고 23년에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내신 분들도 다 그냥 매도 전화를 하셨어요. 다 약속한 것처럼 3월 10일 금요일 날 매도로 전화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는 그 SVB 은행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펀다멘탈 분석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냥 그 가격의 흐름, 거래량 그리고 차트를 보고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SVB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그게 가격과 거래량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SVB 때문에 돈을 뺍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시장 흐름을 보면 이게 뭐가 많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 매도를 이제 외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3월 15일 날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크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작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저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참고로 저런 분들의 얘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유효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막 5년, 10년 그 시장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지표를 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반대로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게 주식 초등학교인데 혹시 곱버스라는 상품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곱버스라는 거는 그 인버스의 더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인버스는 무엇이냐? 인버스는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오르는 상품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오르면은 얘는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수가 3% 올랐다라고 하면은 곱버스는 6% 빠지고요. 반대로 지수가 3% 빠졌다라고 하면은 곱버스는 그 6% 오르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뭐 대단히 훌륭한 투자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주가 지수가 우상향하면은 우리 인버스와 곱버스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곱버스랑 인버스는 돈 벌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일시적으로 시장이 많이 급락할 때, 그때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장기 보유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잘 잡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는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개인과 반대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들이 곱버스를 산다라는 거는 하락장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면서 주가지수 ETF를 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이 인버스를 판다라는 거는 그분들은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인버스를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들어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단기 전략이 있고 장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심하시고 거래를 많이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전략을 하시면 되고요. 단기 전략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이 그 곱버스를 순매수했냐를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만장일치로 개인들이 곱버스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럼 우리는 상승장에 매팅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얘네들이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개인들이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곱버스를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락장에 매팅을 이제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짜봤더니, 그럼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한 27번 정도였는데, 이제 그 중에 사실 돈을 잃은 적도 많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딸 때는 10%를 벌었고
깨졌고 깨질 때는 2% 정도밖에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반대로 베팅할 경우 이제 우리가 잃는 적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게 잃고요. 개인과 반대로 베팅했을 때는 우리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전략도 하나 있는데 그게 좀 더 심플한 전략이에요. 요거는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그 개인이 그 겉버스를 순매수했냐 순매도했냐 그거를 보고 따지는 전략인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개인들이 순매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상승장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오는 날이 많아요. 예를 들면 10일, 20일은 매수고 60일, 120일은 매도다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진 기존 포지션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할 거니에요. 그럼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개인들이 겉버스를 매도하는 구간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상승자 포지션을 버리고 하락장으로 포지션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산다라는 거죠. 그 전략을 해보니까 저거는 거래를 몇 번 안 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3월 13일 날 그 이제 개미들이 그때 겉버스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재빨리 이제 그 하락장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장이 1771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6일 코로나 사태가 이제 무마가 될 때 그때 이제 개미들이 왕창 겉버스를 사들였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롱 포지션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1686포인트였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여름까지 개인들이 겉버스를 미친 듯이 사들였거든요. 그때 장은 당연히 1600에서 3100까지 쫙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재작년이네. 재작년 여름 2021년 8월이 되니까 개인들이 겉버스를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3100 언저리에서. 그리고 이제 장이 쭉쭉 빠지는 동안에 개인들은 겉버스를 신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지수가 다시 2300대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다시 개인들은 겉버스를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는 이제 매수세이다. 그러니까 장이 이제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개인의 겉버스 순매수 순매도와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 지표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고수 따라하기, 두 번째 전략은 하수와 반대로 하기.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